네, 반갑습니다. 김영록입니다. 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회에 아카데믹 쪽에 발표드릴 내용이 저희가 생각한 정답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베팅을 하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기회가 보이고 이런 시장의 기회를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마켓을 캡처를 하면 사업이 잘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저희가 베팅을 하는 것이지 이게 학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내용을 들으시고 학계에서 연구할 거리를 좀 많이 찾아가실 수 있으면 그러면 학회에서 발표하는 거에 의미가 저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디지털 스레드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건 이제 제가 디지털 트윈에 대한 그 시장에 베팅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모델 베이스드 X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모델 기반으로 프리컨스트럭션이나 그 설계, 시공, 코스트, 시운전 이런 것들이 모델 기반으로 업무가 진화하겠구나라는 그 시장의 기회가 보여서 모델 베이스드 X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다가 디지털 트윈에서 개념 중에 디지털 스레드라는 개념이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그 시장의 기회가 더 잘 표현되는 단어인 것 같아서 지금은 디지털 스레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공간과 개념이 달라 보이지만 디지털 트윈에서 자주 언급되는 표현이고 데이터가 연결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3년 전에 3인 ENS에 합류를 하고 제가 그동안은 수입을 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수출을 하려고 그 3인에 와 있는데 코로나가 당면하고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플랫폼 아키텍처를 그리던 그 시간이 처음에는 짧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길게 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1, 2년간에 저희가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락다운이 풀리고 한 1년 반 정도는 호주, 영국, 미국의 이제 ENR 탑 100 EPC 컨트랙터나 엔지니어링 회사들 그리고 발주처들을 이 내용으로 엔게이지를 하면서 시장에 증명을 하고 저희 회사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사실 전혀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올해 4분기쯤 저희가 이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제품 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왜 디지털 스레드 혹은 왜 데이터를 연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저희가 좀 형성을 해보기 위해서 모든 그 회사가 이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가려고 한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도 여기에서 그 예외가 아닌데요. 그동안 축적했던 데이터보다 앞으로 축적할 데이터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모두가 포인트 A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밸류를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은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건설업을 넘어서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데이터를 축적하고 여기에서 밸류를 만들려면 역으로 밸류를 만들 수 있게끔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범건설업의 관점에서 이 트렌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데이터의 트렌드에 있어서 제일 큰 흐름을 저희는 기록 중심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베팅을 해서 시장에 나가겠다라는 거지 제가 교수가 아니고 이걸 특허를 낸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이론을 그냥 사업가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기회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정도로 너무 학생들이 총총하게 이걸 적어가면서 정답으로 하실까 봐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아무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정리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데이터를 레코드, 그러니까 기록을 하던 시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프리 디지털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파피루스나 죽비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장부 같은 것을 보통 테이블 형태로 기록을 했죠. 그래서 크게 심볼라이즈 할 수 있는 예술적인 데이터의 기록과 서술적인 그 문구들, 문서나 책 같은 것들, 우리가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저 당시에도 파피루스 이후에 장부나 이런 리스트 형태로, 타뷸러 형태로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레코드 중심의 데이터 축적에서 관계형으로 진화하고 있는 게 큰 데이터의 트렌드라고 이제 저희는 봤습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더 많은 밸류를 얻는다라는 것을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뭐 위키피디아, 뭐 팔란티어 같은 회사,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근데 큰 축으로 보면 두 가지 양극화된 그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그 데이터의 그 기술을 뭐 니오4j나 안소 같은 그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explicit하게 내가 하나하나 다 인풋을 해야 되죠. 엣지와 버티스와 이런 것들을 내가 explicit하게 define을 해야만 DB가 축적이 됩니다. 그에 반해 저 반대쪽 끝에는 이제 신경망이 있죠. 신경망은 제가 그냥 데이터를 던지면 그 관계를 신경망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완전 explicit하게 내가 놓고 있고, 이쪽은 모델에서 알아서 그 관계를 만들어주는 두 그 양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형 중심의 데이터가 축적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이 생성되는 것도 다 결국에 인간이 거기에 밸류가 더 높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데이터의 흐름 중 하나의 시대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레코드 중심에서 릴레이션십 퍼스트로, 네, 기록을 안 한다는 건 아니죠. 근데 릴레이션십이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레코드 퍼스트, 릴레이션십 세컨드냐, 그러니까 기록으로 태블러 형태로 저장을 하고 나중에 그거를 룩업이나 조인으로 연결을 하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릴레이션십 퍼스트, 레코드 세컨드로 관계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기록이 되느냐, 이 두 가지, 이게 하나가 있다고 해서 하나가 없는 건 아닌 이 트렌드가 하나 있고요. 이걸 기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저희가 중점을 바라본 트렌드는 두 가지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ETL에 상대되는 개념인 ELT와 Extract, Transform, Load의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데이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Extract, Load, Transform이 이제 ELT인데요. ELT 같은 경우는 드랍박스를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드랍박스에 내가 뭐든 다 넣으면 나중에 드랍박스에서 우리가 풀해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과,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ETL 형태로 내가 어떠한 틀에 맞춰져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회계 프로그램이면 회계에 맞춰서 트랜스폼된 데이터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ETL 시스템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ELT는 편견 없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ETL에서의 ELT로의 그 전환과 두 번째는 그래프, 수학 시간에 이제 배우셨을 그 오일러에서부터 시작된 그 그래프를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라는 것이 개념인데, 이 개념을 고도화해서 지금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도 나오고, 그래프라는 개념을 다양하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래프 DB에서 신경망까지 다양한 곳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그래프 구조화한 DB로 이 아키텍처를 짰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에서 그러면 밸류를 제너레이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 여전히 공간 산업을 넘어서 전체 산업을 보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꼭 건설 산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관계가 디파인 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가 축적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밸류를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거에서 두 가지를 정의했고, 첫 번째가 레이턴시, 그리고 두 번째가 푸시에서 풀로의 전환이다. 레이턴시는 단순한 뭐 렌더링의 속도, 프로그램이 빨리 돌아가는 속도, 이런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사고와 컴퓨터의 속도 간의 레이턴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액세스 투 인포메이션이건 그 인포메이션을 액세스해서 내가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하던 간에 그 사이의 레이턴시가 최소한 될수록 밸류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글의 서치 리절트가 리턴되는 속도와 정확한 정보가 리턴되는 게 같은 의미겠죠. 아무리 빨리 리턴돼도 정확하지 않으면 좋은 레이턴시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정확한 정보가 나오는데 너무 느리게 나와도 좋은 레이턴시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레이턴시가 중요하다. 두 번째, 푸시풀 개념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정보가 소통되던 방식이 대부분 푸시 형태였습니다. 이게 신문이나 초창기에 TV에 공영방송 하나밖에 없던 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앉아 있으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정보를 푸시하고 있죠. 이 푸시와 풀에 대해서 큰 그 축을 보면 쿼리의 권한이 나에게 있는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그 생태계에 쿼리를 던져서 그 쿼리에서 반환되는 내용을 받아서 100명의 유저가 들어온다면 100명이 다 다르게 데이터를 소비할 수 있으면 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건설업에 접목시켜 생각해 보면 도면도 푸시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도면에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이 보고자 하는 정보들이 다 있을 거야 라는 전제하에 도면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혹은 우리는 누군가한테 그 도면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BIM에서 어떤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느냐와는 별개로 BIM이 처음에 약속했던, 우리에게 그렸던 미래의 약속은 저는 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3D 기반의 코먼 데이터 엔바이러먼트에 모든 데이터가 연결이 되거나 안에 저장이 되어서 우리가 쿼리를 던지면 우리가 원하는 도면이 툭 튀어나오고, 근데 이런 미래가 약속되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푸시와 풀을 도면으로 보면 전통적인 방식은 푸시고, 3D 페더레이트된 모델에서 우리가 쿼리를 해서 필요한 태그 어노테이션과 스케줄 도각들이 순간순간 만들어져서 최신 정보를 우리에게 보여줘서 그 쿼리가 스태틱한 게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내가 던질 때마다 레이터스트 인포메이션으로 전달될 수 있으면 풀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스레드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의는 저는 이 한 장으로 디파인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방식이 밸류가 제너레이트 될 수가 있어야 하고, 밸류를 제너레이트 하기 위해 레이턴시와 풀이 중요하다면 레이턴시와 풀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그래프 개념의 데이터 축적이면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갈 수 있겠다. 공간 산업의 데이터란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학회여서 처음에는 지긋하신 분들만 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부연 설명을 조금 길게 하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단계에서 디자인,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 O&M까지 단계별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들, 표준이나 시방서나 법적인 정보들이나 디자인 CAD에 설계되는 도면들, 스케줄이나 관련된 계약서에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시공 단계로 진화되면서 그 중요한 데이터의 축이 코스트, 스케줄, 퀄리티, 세이프티에 대한 분류가 더 의미 있어지는 데이터의 축과, 또 나아가서는 O&M 단계에서는 매뉴얼과 오퍼레이팅 프로시저나 체크리스트나 워런티와 같은 정보들이 더 중요하게 될 거고요. 마이클 그리브스라는 박사가 PLM 논문을 쓰면서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개념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되게 그걸 시작으로 보는 시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그리브스 박사의 정의를 보면 디지털 트윈 프로토타입과 인스턴스에 대한 집합인 어그리게이트과 전체를 담는 엔바이러먼트,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피지컬 트윈을 만들기 전에 디지털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 프로토타입에 넣고, 피지컬 트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센싱되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의 하나하나를 인스턴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디지털 트윈 인스턴스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겠죠. 리얼리티 캡처 데이터, 서지 데이터, PTW, 뭐 스케줄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다 하나하나의 인스턴스들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 어그리게이트로 그것을 포괄하는 정의를 하고 이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것을 디지털 트윈 엔바이러먼트라고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컴퓨터 관점에서 보면 CAD,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와 같은 오소링 툴에서 파일 타입이거나 데이터베이스, 서버, 사스 타입으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퍼블리시되고 실제 사용화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구조를 스트럭처, 언스트럭처, 세마이 스트럭처, 그리고 스트리밍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서버나 웹 데스크탑을 통해서 퍼블리시가 되고 유저들이 인터랙트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PDF, HTML, 앱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산업에서의 데이터를 바라보는 그 시각의 분류를 몇 가지를 지금 공유를 이제 했는데 공간 산업과 별개에서 데이터 전문 회사들 중에 가장 저희가 참고를 많이 했던 회사는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입니다. 기술적으로가 아니고 사업 모델이 매우 훌륭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이렇게 탱킹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도 연매출 1조를 넘고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그런 회사여서 여기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그래서 트위터에서 나온 그 회사고요. 파트너사들이 한 300 몇십여 개 정도가 됩니다. 스노우플레이크를 가지고 데이터 컨설팅을 하는 거기에는 EY나 딜로이트 같은 회사들도 있고 인포시스나 코그니언트 같은 회사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스노우플레이크를 가지고 데이터 컨설팅, 엔지니어링 이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연 계약 금액이 1밀리언이 넘는 그 고객들이 250개가 넘는 아주 훌륭한 스타트업이죠. IPO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포지셔닝은 스노우플레이크와 같은데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이제 데이터 생태계에서 요즘에 모던 데이터 스택이라고 표현을 하고 데이터가 생성되는 데이터 소스를 데이터 스토리지로 가져가는 그 과정에 그 데이터 인터그레이션을 통해서 변환 동기화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인터그레이션이 있고 저 데이터 스토리지에서 어떻게 저장이 돼 있냐에 따라서 저 끝단에 있는 데이터 유스 케이스에서 가능한 범주가 달라집니다. 이걸 저희 산업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앞 단계에서 아무리 소스를 잘 만들어도 PDF로 눌러서 데이터를 저장하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앞 단계에서 어떻게 만들던 간에 CAD로 전달하면 CAD로 저장이 되면 CAD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더 많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 과정을 보시면 되는데 이 모든 기업들이 공간 정보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는 이제 시장의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 언스트럭처드, 세마이 스트럭처드,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을 그 공간 산업의 데이터로 비유해 보면 3D로 생각을 해보면 언스트럭처드는 포인트 클라우드 이게 언스트럭처드 데이터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스트럭처드 데이터는 아마도 레빗이거나 IFC와 같이 구조가 잘 되어 있는 데이터일 것 같고 세마이 스트럭처드는 중간쯤 뭘까요? 아마 메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엔진이나 나비스워크와 같은 툴들은 앞 단계 CAD에서 됐던 모든 기능들이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은 IoT와 같은 데이터들이 스트리밍인데 저희가 영상처럼 뭔가가 렌더링만 된다면 관련이 있겠지만 3D와 CAD 관련해서는 일단 크게 언스트럭처드 공간 데이터, 포인트 클라우드와 같은 스트럭처드는 CAD에서 나온 레빗과 같은 데이터, 세마이 스트럭처드는 스트럭처드이긴 하지만 제약이 CAD와는 좀 더 제약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게임 엔진은 전체가 한 덩어리, 메쉬는 기본적으로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연산이 CAD 엔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연산이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현재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 산업은 크게 이 네 산업을 저희는 겨냥해서 이 플랫폼에 대한 아키텍처를 짰고요. 제조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제조는 애초에 PLM이라고 해서 그 설계 모델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미 다 넣어가지고 연결을 해도 DB가 아니어도 될 만큼 가볍고 GD&T라는 개념도 들어갈 수 있고 게임 엔진을 굳이 쓰지 않아도 웬만한 제조 캐드들은 다 열리고 그에 반해 공간 산업은 제조 캐드들로 모든 걸 다 로딩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정보가 물론 많은 게 좋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카티아나 제조 캐드들 가지고 정말로 디테일한 것까지를 다 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꼭 의미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 산업에 맞는 공간 정보를 다루는 스노우플레이크와 같은 데이터 유즈 케이스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엔진의 부재가 저희가 바라본 그 시장입니다. 그래서 앞 단계에서 정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공간 정보가 있고 테이블 형태의 정보가 있고요. 파일로 존재해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엣지 케이스들이 있지만 이 세 개가 산업의 90% 이상의 정보를 포함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 유형이면 어떤 프로젝트에서 존재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이 세 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담을 수 있다. 대부분의 엣지 케이스는 파일 형태로 저희가 담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최대한 스트럭처드한 형태로 가지고 있는가가 경쟁력이 되겠죠. 레이턴시가 확보가 되고 그래야만이 유즈 케이스의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잖아요. 세마이 스트럭처드는 뭐가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세마이 스트럭처드로 가지고 있는 메쉬 모델 같은 경우에 도면화가 안 되죠. 치수화가 대표적으로 치수화가 안 됩니다. 폴리곤에 스냅이 되는 기준들이 우리가 원하는 실제 형상에 대한 그 스냅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이 공간 정보가 구조화된 형태로 산업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제가 민간에서 대부분의 그런 그 글로벌 ENR에 있는 그런 회사들과 대화를 할 때는 나비스웍을 예로 듭니다. 나비스웍이 저희 산업에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앤 엔지니어링 이후 단계의 페데레이트드 모델에 어떻게 페데레이트드가 되고 어디서 활용이 되는가를 보면 나비스웍이 99%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CAD에서 설계가 다공정으로 진행이 되고 이게 하나로 인터로퍼러빌리티의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이 가진 건설업이 약 20트릴리언 달러 인더스트리라고 보는 그 시야도 있을 정도로 저희가 전 세계 가장 큰 산업 중 하나인데 이 산업의 CD, 3D의 CD가 지난 10년간 나비스웍을 넘지 못했다. 이게 산업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나비스웍은 정말로 운 좋게 어떻게 보면 오토데스크가 얻어 걸렸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오토데스크가 M&A를 잘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풋프린트가 많이 없었던 조선이나 오프쇼 혹은 EPC와 같은 플랜트 산업에도 오토데스크사는 나비스웍 때문에 굉장히 깊숙이 침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메가 프로젝트 산업 플랜트 쪽은 이제 1조가 넘어가는 프로젝트들은 연간 금액이 400만 원이 저 안 써도 될까요? 네, 연간 금액이 400만 원 정도 언더의 파일 기반 그 시스템을 쓰죠. 오토데스크 사에. 그에 반해 인터그래프나 벤틀리 아비바는 억 단위의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서버 기반이고 DBCAD죠. 그래서 오토데스크사는 그 산업의 그 시장 구조상 그 시장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통사들이 그런 서버 기반의 DBCAD를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반대로 인터그래프사도 대부분 직영을 하는데 이런 직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주고 있는 엔지니어들의 연봉을 가지고 연 400만 원짜리 제품을 팔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EPC와 플랜트 그리고 중공업은 나비스웍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인지는 저에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시장이 그렇다라는 게 저한테는 중요하고
그럼 그 20트릴리언 달러짜리 인더스트리가 페데레이티드 모델의 3D 기반의 CDE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베스트 대안이 나비스웍이라는 게 지난 7, 8년 동안 거의 업데이트 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오토데스크사도 더 이상 나비스웍에 대한 데스크탑 제품들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별로 없을 거다라는 언급을 여러 번 했는데 여전히 산업의 페데레이티드의 디팩토 표준은 나비스웍이죠. 이게 시장의 기회입니다. 왜 그런가는 저도 연구비를 받아서 한 2, 3년 동안 놀 수 있으면 저도 한번 연구해보고 싶은 분야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단 그렇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왜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짧게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자면 빌드 스마트의 전신이 International Alliance for Interoperability였나요? 결국 인터로퍼러빌리티라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최초에 생긴 그 주체가 기관이 지금의 빌딩 스마트가 됐죠. 그래서 인터로퍼러빌리티는 징기스칸이었나요? 진시황이 도량령을 통해서 그 중국을 지배했다라고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인터로퍼러빌리티는 정말 큰 문제죠. 환율의 커런시 인터로퍼러빌리티, 차징, 플러그 인터로퍼러빌리티, 인류의 숙제인데 저희 산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터로퍼러빌리티와 이 스피드가 모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속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 5G 스피드가 5G 속도가 저희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3D 모델 속도는 로드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론 어떤 연산을 돌리는데 틀어놓고 며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죠. 인터로퍼러빌리티에 있어서는 많은 그 주체들이 예를 들어서 IFC의 새 표준이 나왔어요. 이걸 모든 메이저 벤더들이 맞추고 설계 툴이 그 새로운 IFC 표준을 도입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바로 될까요, 그게? 안 되겠죠. 표준화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저희한테는 시장의 기회고. 그래서 인터로퍼러빌리티가 공간 정보에 있어서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를 될 수 있지만 학술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일단 그 CAD란 커널이 만들어지는 개념인 기하학과 위상수학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들 가지고 3D를 표현하는 비랩이나 너브스나 프리미티브를 활용하는 솔리드 CAD의 기법이나 여기에서 좌표계를 가지고 있는 그 CAD의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저런 좌표계나 이걸 어떻게 형상화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렌더링에 대한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 다 검토가 되고 커널로 만들어져서 네이티브 CAD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다룰 수 있는 개발자가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남았을까요? 더군다나 저희 산업에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이 회사들의 그 사업적인 시각에서 보는 팩트는 다 80년대생이라는 겁니다. 저만큼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84년생입니다. 그래서 이걸 IT에서는 테크니컬 데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40년간의 테크니컬 데트가 있는 어마어마한 시장의 기회가 잠재된 너무나 멋진 시장이 건설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90년대 이후에 상장을 하거나 더 큰 회사의 기업의 M&A가 되거나 대부분 이제 기업의 가치를 올리고 주주들의 최대한 이득을 주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클레이튼 크리스슨 교수가 얘기했던 그 MBA 과정에서 배운 그대로 하다 보니 왜 기업들은 망하는가? MBA에서 배운 그대로 했는데 왜 그대로 망하던가? 이 이노베이터의 딜레마의 티피컬한 거죠. 2000년대 이후에는 클라우드로의 전환, 구독 경제로의 전환이 최우선이 되고 저 과정에서는 M&A를 통해서 생태계를 더 넓히는 게 저들의 생존 전략이 되고 생태계 간 경쟁을 하고 사업 확장에 대한 경쟁을 하다 보니 파운데이션부터 다시 재구성된 엔진과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는 그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쟤네는 왜 그동안 저렇게 했을까라고 뭔가 불평을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는 거죠. 지금부터 저희가 이걸 만들면 되겠죠.
시장의 기회라는 게 항상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결국 모든 기업이 개척 단계를 거치면 수익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단계로 모든 기업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수익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대기업들은 개척과 모험을 하기 위해서 따로 연구소를 차리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40년간의 테크니컬 데트가 있어서 위에 왜 단계를 나눠놨냐면 2단계의 고객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시절에 컴퓨터를 다루는 몇천만 원 하는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설계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회사들이 컨스트럭션, 프로덕션 그리고 O&M의 3D가 필요한 시장의 캡처를 지금 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의 건축가들이 성명서도 내고 오토데스크한테 야 니네 너희들의 우리의 충성스러운 고객들을 위해서 너희가 섬겨야지 왜 자꾸 시공 쪽으로만 기능이 추가되고 우리는 뭐냐 도대체. 왜냐면 이 회사들은 시공이 이제 더 크거든요. 시장이 건설 프로젝트에서 시공 비용이 훨씬 더 크고 혁신에 투자하려는 투자에 대해 그래서 결국 시장 논리를 쫓아가다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레빗 가지고 시공 정보를 담으려다 보니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눈 뜨고 코가 베이고 있죠. 누구한테? 게임 엔진한테. 유니티랑 언리얼은 완전 얻어걸리지 않았을까요? 게임 엔진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 건설사들이 우리를 이렇게 좋아해 줄 줄이야. 그래서 눈 뜨고 저 시장을 게임 엔진한테 뺏길 정도로 저희 산업의 인컴번트들은 40년간의 테크니컬 데트를 어찌하지 못해서 뺏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티와 언리얼도 저희 눈에는 인컴번트지 뉴 엔트런트는 아닙니다. 저 파일 포맷이 대부분 다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왔고요. 이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들은 대부분 다 CAD 커널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시장의 90% 이상의 커널은 에이시스 파라솔리드가 다 잡고 있습니다. 둘 다 오랫동안 큰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개발 차원에서 보면 IFC와 FBX 같은 것으로 개발하는 개발자는 IFC에서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 FBX가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서 커널 단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개발자들은 안 되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커널 개발자가 없다는 게 문제고 지금 개발자의 시장 논리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커널을 다룰 수 있는 로우 개발자의 선택지가 컴퓨터 그래픽스 가지고 일을 하는 게임 산업, 지멘스나 뭐 GE 혹은 다소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제조 산업 그리고 건설업 이 선택지가 있다고 했을 때 CAD 개발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누가 돈을 많이 줄까요? AU를 한번 가보시면 AU 컨퍼런스장에 있는 그 모든 제품들을 다 구독하거나 사도 제 생각에 연간 1밀리언이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규모 대비 저희는 IT에 투자하는 그 비용이 매우 적고 더군다나 국내는 참 안타까운 게 전 세계에서 CAD 개발자가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양성됐던 게 대한민국입니다. 조선소 때문에, 중공업 때문에 CAD 연구소가 있고 CAD 개발자들이 많이 양성이 되었는데 아무튼 안타깝게도 거기서 저희가 제대로 된 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지 못했고 여기에는 안타까운 그 백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그룹사 체제의 어떤 문화라든지 정보 IT 회사들을 다 그룹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SI의 문화라든지 이런 국내 이런 문화들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국내 3D 엔진이라는 것이 생기지는 못했습니다.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유저들한테는 안타깝고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여기 총총하신 학생분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죠. 창업의 기회.
더군다나 앞 단계의 저 80년대 인컴번트들이 오픈GL, 다이렉트X 잘 썼죠. 웹GL을 잘 쓰나요? 웹GL 기반으로 다시 다 만들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까 웹에서는 3D가 아직도 잘 안 들어가는 겁니다. 컴퓨팅의 역사를 짧게 봤을 때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던 저 시절에는 오픈젤이나 다이렉트X가 유용했지만 인터넷이 1990년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90년도에 2000년대부터는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으로 할 줄 몰라서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모자라서 변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인센티브 구조와 문화와 시장 논리를 극복하지 못해서 기술이 도입이 안 되는 경우가 역사에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웹GL, 이제 구글이 웹 GPU를 본격적으로 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여전히 웹과 브라우저 기반의 유저들을 위한 커널부터 다시 개발하고 있는 개발사를 찾지 못하고 있죠. 시장의 기회죠. 그래서 저희는 그 시장의 기회를 캡처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의를 세웠습니다. 레코드에서 릴레이션십으로 가는 이 패러다임에 대한 확신은 있고, 그렇다면 연결을 어떻게 하는가,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저희에 대한 전략은 공간 정보입니다. 공간을 통해서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산업의 데이터를 연결하려고 했을 때 공간 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예를 들면 연결하려고 했던 시도 중에 대표적인 게 있죠. CBS랑 WBS, 코스트 기준의 데이터와 웍 기준의 데이터를 연결하려고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혹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수천억을 쓰고 몇십 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겨우 저희에게 주어진 건 하나의 마스터의 구조를 주고 여기에 맞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스터 포맷, 유니 포맷, 옴니 클래스. 다 실패했죠. 실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유닛 오브 레인지 문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닛 오브 레인지라는 문제가 우리가 UOM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유닛 오브 메저. 유닛 오브 메저가 표준화되어 있어야 데이터 간 인터로퍼러빌리티를 컴퓨터가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닛 오브 레인지 문제가 저희는 시간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와 공간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가 티피컬한 유닛 오브 레인지 문제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간은 표준화가 되어 있죠. 초, 분, 시. 그래서 컴퓨터가 초 단위의 테이블과 일 단위의 테이블을 연결하려고 하면 저 약속된 규칙으로 연산을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은 없죠. 공간은 표준화된 유닛 오브 레인지가 없고 나올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레인지란 뭘까요? 저희가 내부에서 쿼리 레인지 액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쿼리를 던지면 레인지가 반환되고 그 반환된 레인지를 우리가 잡고 뭔가 액션을 취한다. 레인지는 공간 정보상에 있어서 쿼리의 결과다. 이렇게 정말 심플하게 별거 아니게 저희가 정의를 해볼 수 있는데, 쿼리를 던졌을 때 어떤 레인지가 반환되는지 이렇게 매뉴얼 셀렉션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공간이 없으면 매뉴얼 셀렉션으로 SQL 쿼리를 던질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공간이 있다, 공간 정보가 있다, 캔버스가 있다, 없다의 차이는 쿼리할 수 있는 그 범주에서도 저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매뉴얼 셀렉션이 하나의 쿼리인 거죠. 타입 치는 쿼리가 아니라 그 선택된 게 레인지의 반환이 결과고, 지금은 저 위에 있는 그 엑셀에 입력창을 써서 저희가 쿼리를 던지면 반환이 되는 게 레인지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레인지란 어떤 범주, 개념적으로 범주라고만 그냥 알고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의가 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문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설계에서
도면에 준 문이 100개라면 조달을 할 때 스펙과 벤더별로 조달하기 때문에 4개의 주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스크가 한 문당 설치 단계가 10개라면 문 하나당 10개의 로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총 1000개의 레코드가 발생할 수 있고, 워크 패키지를 시운전이 됐던 내가 뭐 관리가 됐던 이걸 묶는다고 했을 때 하루 단위로 10개 문을 어떤 작업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10개 패키지가 되겠죠. 이 각각이 심지어 문 하나에 대한 내용인데, 문 속에도 손잡이를 또 쪼개면 저 안에서도 유닛 오브 레인지가 또 발생할 수 있고, 리컬시브하게. 그래서 유닛 오브 레인지라는 문제가 이런 레인지의 다양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레인지의 다양성을 아키텍처로 디지털라이즈하고 플랫폼으로 스트럭처된 데이터로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힌트를 건축의 역사에서 찾았고, 그게 폼 스페이스 그리고 오더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건축가들이 오래전부터 공간이란 이게 다다. 공간은 형상과 공간이 있고 그 둘의 질서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참 코로나 때 제가 할 일이 많이 없었죠. 이런 조크였습니다. 조크. 네, 아무도 안 웃으셔서, 아무튼 코로나 때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폼 스페이스 오더라는 것에서 우리가 정규화된 어떤 표준 체계를 찾을 수는 없지만, 시간처럼 정규화된 공식은 폼 스페이스 오더로 찾을 수 있었고, 역시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교수가 아니라서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에 제 커리어와 회사를 데리고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폼 스페이스 오더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폼 스페이스 오더에 대한 유닛들이 도어, 오더, 워크스텝, 패키지와 같은 저 레인지에 대한 유닛들을 폼 스페이스 오더로 담아낼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의 유닛 오브 레인지가 X고, 프로큐어먼트에 대한 유닛 오브 레인지가 Y고, 스케줄에 대한 유닛 오브 레인지가 Z이듯이 저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별로 유닛 오브 레인지는 무궁무진할 텐데, 저 무궁무진한 것들을 서로 연결하려고 산업이 그동안 했는데 다 실패했다. 시장의 기회다. 이거 가지고 돈을 좀 어떻게 이렇게 벌어볼까? 라는 정말 속물적인 장사 속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유연한 유닛 오브 레인지를 가진 DB가 하나 있으면 되겠구나. 근데 유연한 레인지를 가진, 저 무한한 UOR을 가진 DB란 무엇일까에서 폼 스페이스 오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나올 수 있을까? 일단 폼이 유연해야 되고, 그러면은 형상 객체가 유연하다는 것은 생성이 되고 재구성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공간을 대변하는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가 유연하고, 유연하다는 건 무엇일까? 이런 게 저희 트레이드 시크릿이겠죠. 네. 돈을 주셔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연하다는 건 뭔가 도대체 뭐가 유연한가? 그리고 오더가 유연하고 무궁무진하다는 건 또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무한한 유닛 오브 레인지가 유연한 게 나올 수 있을까, 여기서? 트레이드 시크릿을 다 오픈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만 오픈해 보자면, 형상 객체의 중요한 건 재구성입니다. 공간 객체의 중요한 건 생성과 재구성입니다. 왜냐하면 레빗 실만 가지고 모든 공간 객체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더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공간 객체가 재구성되는 걸 한번 보시죠.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콘크리트 푸어 시퀀스를 생각해 보시죠. 콘크리트 타설을 이 한 슬래브를 4개로 쪼갠다면 4개 객체가 있어야 각각의 속성에 넣을 수가 있죠. 저희는 형상의 속성을 넣는 생각으로만 보면 그게 다는 아닌데, 근데 지금 레빗을 넘어서는 순간 이 슬라브를 4개로 자를 수 있는 툴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활용 툴들은 다 메쉬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연산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웹에서 4개가 아니고 그리드를 기준으로 무수히 많이 쪼갠 모습입니다. 실제로 쪼개진 않습니다. 디자이너한테 혼날까봐
다 만듭니다. 그냥 추가적으로. 다만 이렇게 되면 컴퓨터가 로직화할 수 있는 거는 다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할 일이 많이 없었던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개발한 그 기능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웹 기반으로 형상 객체가 재구성될 수 있다. 개발했다. 두 번째는 공간 객체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공간 객체를 만드는 건 시장에 어떤 표준도 없고 기준도 없어서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공간 객체를 만드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그리드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쉽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공간 객체에 대한 범주를 정하고 저걸 객체화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는 CAD 엔진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커널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웹에 대한 엔진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연산들이 웹에서 가능을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두부 썰기라고 제가 이름을 정했는데, 공간 객체를 너무 스냅으로만 이렇게 정의를 하지 말고 역으로 생각해서 쪼갠 다음에 모으자. 그래서 이제 지금 두부를 열심히 썰었고 저 조각난 두부 조각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공간 객체로 저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매우 뿌듯한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능 가지고 제가 좋은 평가를 해외 가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공간 객체가 훨씬 만들기가 쉽네. 네. 자, 저렇게 이제 객체화를 하고 나면 공간 객체 단위로 우리가 속성을 입력할 수 있겠죠. 제가 2021년 8월에 저희가 개발 중인 내용의 부분을 가지고 빌딩 스마트에서 발표를 했을 때 형상과 속성의 한계를 넘어서라는 그 내용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로도 형상 객체에 국한해서 데이터를 연결하고 있었던 산업의 그간의 트렌드가 저는 가장 큰 시장의 기회로 보였습니다. 이 방 안에 있는 책상들한테 지하 1층 회의실에 있는 책상이라는 속성을 저희는 다 일일이 넣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네. 모든 속성들을 맨 밑에 파트 단위에다가 다 집어넣고 있죠. DB가 너무나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 객체를 만들고 공간 객체와 안에 있는 형상 객체의 관계는 컴퓨터가 연산할 수 있거든요. CAD 엔진이 있다면. 그러면 공간 객체에 실 이름이 있으면, 지하 1층 공간이라는 게 있으면 이 안에 있는 형상 객체들은 그 정보를 쿼리할 수 있으면 되지, 굳이 그걸 다 자기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형상 객체 속성을 다 넣고 있는 게 마치 DB 없이 싱글 테이블 엑셀에다가 모든 정보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스키마로 쪼개지도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무겁고 연산이 오래 걸리죠. 이것 역시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것 중 하나인데, 웹에서 이렇게 스냅이 되는 스냅 엔진을 제가 신기술 수입하는 것을 제 업으로 했었는데, 저는 웹에서 이렇게 스냅이 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웹상 스냅 엔진을 개발한 저희 개발자한테 매우 칭찬을 해주고 싶은, 아무튼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공간 객체를 스냅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스냅이 된다라는 건 그리드만 스냅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스냅이 돼야죠. 오브젝트 스냅도 되고, 포인트 클라우드를 피팅하면 거기에서도 스냅이 되고, 프리핸드로 드로잉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오브젝트 스냅을 통해 공간 객체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형상 객체는 앞 단계에서 결국에 저희는 CAD가 아니기 때문에 생성의 시장을 저희가 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왠지 아십니까? 생성의 시장을 먹으려면 여러분들의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저는 습관을 바꾸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잘 저희가 싱크로나이즈하고 재구성을 해서 가지고 오면 되지, 페데레이트하고 파트 단위로. 이렇게 공간 객체가 만들어지면 공간 객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연산은 형상 객체와는 다릅니다. 일단 공간 객체는 중첩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 한 공간을 바라보는 시야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공간 스키마로 정리가 될 수 있고, 그 공간을 가지고 절대적인 네게티브 스페이스를 연산해낼 수도 있고, 특정 쿼리에 대한 것을 뺄 수도 있고, 그 공간에 대한 잘 이해하죠. 네, 그 공간에 대한 객체를 저렇게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트레이드 시크릿이라 다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디테일을 하나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센터라인도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센터라인을 저희가 뽑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솔리드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더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저희 회사로 입사를 하시면 저희가 아주 빡센 NDA를 쓰고 자, 그래서 폼, 스페이스, 앤 오더에서 형상 객체가 재구성되고 공간 객체를 생성하고 재구성할 수 있으면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기준축이 다양해진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질서. 사실 이 질서가 제일 고민이 길었던 그 아키텍처라 여기서 끊고 싶었는데 그럼 안 돼서 최대한 이거를 트레이드 시크릿을 보호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프, 오더는 그래프. 보시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그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EPC에서 지금 많이들 시도하고 있는 AWP는 기존의 레벨 7까지의 스케줄을 레벨 4까지로 단축을 시킵니다. CWA, CWP, IWP 그냥 끝. 그래서 에이리어 다음에 디스플린이 와야 되냐, 디스플린 다음에 에이리어가 와야 되냐, 이걸 고민을 합니다. 왜? 둘 다 지원이 되는 플랫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엑셀에서 피봇을 써보신 분이라면 아니 왜 똑같은 테이블을 두고 여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가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나비스 혹은 셀렉션 트리가 하나밖에 안 되고 레빗은 시스템 카테고리의 패밀리 이 구조밖에 지원 안 하고 왜 이 트리, 왜 이 모델에 대한 하이라키는 스태틱하고 게임 엔진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중을 지원하지 않는가?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 다중을 지원한다라는 것은 여러 트리가 동일한 데이터셋에 생길 수 있고 동일한 데이터셋을 참고하고 있는 여러 트리들이 연결된 것이 그래프겠죠. 자, 그래서 여러 멀티 노드를 지원하는 공간 객체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멀티 노드를 지원하는 노드 타입들이 여러 트리 형태의 구조로 똑같은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공존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게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가 실제 유저에게는 어떤 가능성을 제공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그래프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좀 저희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서 2021년도 빌딩 스마트 발표 때는 제가 이걸 플렉서블 WB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저 입장에서는 그냥 WBS, 모델에 대한 WBS가 유연하네. 그래서 디폴트로 저희는 레빗 파일을 가져와서 레빗 파일에 대한 것을 가장 상위 노드로 저희가 이 개발을 그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 엔지니어링 투자를 받아서 평택에서 2년 동안 진행을 해서 이 모델은 그 삼성 엔지니어링의 그 본사 강동에 있는 그 글로벌 엔지니어링 센터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이 영상은 제가 만들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에 그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려고 아무튼 그 멘트를 까먹지 않도록 삼성 엔지니어링의 모델입니다. 담당자분께 감사하고 그래서 좀 전에 보신 디폴트에서 이제는 메케니컬 단위로 좀 전에 옴니 클래스에서 이 동일한 모델을 당연히 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 매직 완드는 요술봉은 없습니다. 속성이 있으면 근데 속성이 없어도 저희가 인펄 할 수 있는 속성들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실린더인지 뭔지 이런 것들은 DB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디폴트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재구성을 할 수 있고 이게 동일한 데이터셋에 다중으로 존재한다. 나비속으로 예를 들면 여러 셀렉션 트리가 공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저 노드가 3D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드 타입을 지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좀 전에 장표를 떠올리신다면 3개가 최소 지원이 돼야 되겠죠. 스페이셜, 타뷸러, 데이터.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에서 생성하는 테이블, 유저 업로드, 데이터베이스 링크, 파일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파일 시스템을 읽어오고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이게 2년 동안 이렇게 샌드박스만 개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투자를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출로 먹고 사는 치열한 그 생존을 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기술은 그 삼성 엔지니어링과 평택 프로젝트에서 지난 2년 동안 실제 실무에 투입이 돼서 국내에서 가장 그 모델에 대한 양과 난이도가 높은 곳에서 배틀 테스트가 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연한 폼, 형상 객체를 우리가 동기화한 다음 재구성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공간 객체를 우리가 생성하고 앞 단계에 생성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디자인만 좋은 스키마라는 게 보통은 이렇게 현장 가보면 평면도를 여기다 인쇄해 놓고 평면도에 이렇게 마커를 칠하는 게 거의 다 존 단위로, 우리는 공간 단위로 보통 무언가 관리를 합니다. FM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예약을 잡을 때 이 실을 예약을 저희가 잡았잖아요. 그래서 공간 단위로 관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존과 공간에 대한 스키마는 프로젝트 스테이크홀더가 페이즈별로 건물의 단계별로 다양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성 툴은 아니지만 공간 객체 생성만큼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모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오더란 동일한 모델에서 여러 데이터가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시점에서 멀티 노드를 지원하는 다중 트리를 지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유연한 유닛 오브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와 같은 데이터 스토리지의 CDE가 완성이 됩니다. 아키텍처가. 그래서 이 완성된 아키텍처를 가지고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 이 개발된 플랫폼을 가지고 1년 반 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시장 증명을 했던 이유는 국내에서는 사업을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결만 하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그죠? 연결만. 디지털 스레드. 플랫폼은 나왔으니 데이터를 엮기만 하면 되죠.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도 저희가 앞서서 이런 많은 종들이 있지만 결국엔 스페이셜 데이터, 타뷸러, 파일,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그러면 엮었을까? 엮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엮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플랫폼 프로바이더지, 게임 엔진처럼 저희는 이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어떻게 잘 엮어야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ENR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어떻게 엮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던 건 형상 객체에 매핑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다들 환호했습니다. 왜냐하면 발주처가 그 데이터를 잘 턴오버를 받으면 얼만큼의 밸류를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발주처가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 모르죠. 알면 그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있을 텐데 모르니까 돈은 더 안 주고 싶은데 시방서의 데이터 요구사항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데는 실제 물리적으로 엔지니어가 투입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발주처가 그럼 안 할래라고 하든지, 아니 당연히 이렇게 데이터를 줘야지라고 하든지, 코비를 요구하면서 돈을 더 요구 안 한다든지, 돈을 더 안 주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페인 포인트가 모든 공간 산업의 서브섹터들 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할까에 있어서 공간 단위로 데이터를 연결해서 턴오버할 수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애초에 발주처들은 공간 단위로 데이터를 연결해서 관리를 이미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들의 시스템을 보면. 심지어 로드도 뭐 1km 단위, 뭐 스테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스테이션 단위로 쪼개서 관리를 합니다. 네, 그럼 그 스테이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엮어주면 얼마나 연결이 쉽겠어요. 형상객체의 속성을 하나하나 다 넣어서 무거워지는 것보다는. 근데 많은 분들이 연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이런 거를 떠올리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최초에 했던 산업이 그 전자상거래 쪽 사업을 제가 처음에 20대 때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그 풀 개념으로
We'll provide you with the right parameters for each of 사용자가 our yarns, 그러니까 which will 다품종 allow you to 단일 cut time 생산, on sampling and focus 다품종 on the fun parts, 단일 designing 생산 and 혹은 wearing 단일 garments. 품종 단일 생산이 가능한 스웨터 머신입니다. 자동으로 짜주는. You 그러니까 can 이런 make garments 거를 with the 원하세요. same quality as 그죠? the 이런 clothes you 기술을 can find in your 이야기하면 favorite store. 이게 특히나 우리나라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죠. 이거 유튜브에서 보니까 다 된다던데? 뭐 AI하고 로봇하고 뭐 이런 걸로 다 BIM 하면 이거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근데 사실은 실상은 여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산업의 데이터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회사들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열려 있는지를 트래킹하는 프로그램을 깔면 결과가 저는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80%의 윈도우에 활성화되어 있는 창은 엑셀 올 파워포인트다. 전 여기에 한 1,000만 원까지는 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저희 산업의 현실인데 어떻게 심지어 현장에 가보면 자,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이 늘어나니까 뭐만 늘어날까요? 안전 관련된 서지 양식만 계속 뭐 하나 필요하면 추가 양식, 뭐 하나 필요하면 추가 양식 반복된 데이터 필드가 엄청 많은데 왜냐면 한번 하고 지나가면 뭐 끝나는 프로젝트들이고 건설 산업이라는 게 또 발주처에서 아래로 계속 내려오다 보면 요구사항들이 기존의 계약 구조가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산업의 데이터는 끝판왕입니다. 건설 산업의 데이터가 당연히 스트럭처드가 한 90%여야 될 것 같지만 언스트럭처드가 90%인 끝판왕은 저는 건설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상 디지털 스레드를 한다라는 것은 이런 모습과 같고 다만 저희가 원했던 것은 뜨개질보다는 미싱 정도만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그 산업혁명만 있어도 데이터를 연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고 효율성이 있어지지 않을까. 그중 하나가 공간 단위로 공간 객체 단위로 정보를 연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스레드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은 약간 이렇습니다. 노동력이 많이 집약되어 있고 들으신 분들이 그래도 이 정도면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감사한 코멘트죠. 돈이 되실 분들이 계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감사한 코멘트입니다. 저희가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장에 증명도 했고 글로벌 엔지니어링 사들로부터 매우 혹평을 받고 뭐 엑선, 쉐브론과 같은 큰 기업들하고도 POC 제안도 받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을 수행하는 것은 그렇게 스마트하지는 않습니다. 자동화되어 있지도 않고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아직은 노동 집약적인데 심지어 지금 시장에서 혹은 산업에서 데이터 전문가를 키우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다 정형화된 데이터부터 시작합니다. 파이낸스, 부동산, 뭐 공공정보, IoT, R과 파이토치, 뭐 텐서플로우 이런 거를 다루는 거를 배워서 졸업을 합니다. 건설 산업에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엑셀 가지고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찾는 것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산업이 디지털 스레드가 할 줄 몰라서 못한다기보다는 기술의 문제가 아닌 영역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스레드를 실제 저희가 플랫폼에 대한 설계를 저희가 한 건 맞지만 이걸 평택 현장에서 수행하고 계신 분은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김보겸 대표님이 이제 월드비전의 파이낸스 디렉터로 그 비영리 재단에서 그 굉장히 사회 공헌적인 일을 잘 하시던 분을 제가 어떻게 잘 꼬드겨서 건설 데이터가 끝판왕이다. 부동산 금융 데이터만 하다 보니 재미없지 않냐. 너무 심플하지 않나. 다 테이블 데이터만 다루는데 이렇게 잘 꼬드겨서 저희 산업에 모시고 와서 창업을 하게 해서 데이터스 랩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지금 삼성전자 평택 프로젝트에서 그리고 이제 바이오나 디스플레이와 같은 고객들과 이제 POC와 그 계약에 대한 이 진행 상황들을 잘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가지고 2년 동안
김보겸 대표님이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많은 성과를 내서 실제 이 성과가 궁금하시면 저보다는 이분께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평택에 회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스 랩과 제가 현장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시도했던 것이 그 복잡계라고 한국말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스템 다이나믹스, 그 시스템 공학의 그 기법 중에 스테이크홀더 매핑이라는 개념을 제가 데이터에 접목을 시켜서 데이터의 생성자, 소비자,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흐름도, 데이터가 보관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매핑을 하는 그 안을 내서 약 두세 달에 삼성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들과 같이 그 평택 현장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종횡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천운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거 뭐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천운의 그런 기회들이 있어서 아무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존재하는 모든 서지, 시공 단계 때 협력사들이 내고 있는 모든 데이터의 필드값, 협력사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부터 내부에서 보고서 양식으로 데이터가 재가공돼서 전달되는 모든 양식, 저장되는 레거시 시스템, 이걸 바라보고 있는 담당자들, 그리고 3D 모델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그 연결점들, 그 연결점을 누가 만들고 누가 생성하고 어디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렇게 저희가 스테이크홀더 매핑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했고, 이게 되고 나니 여기서부터 굉장히 빠르게 출입, 안전, 코스트, 스케줄, 퀄리티, 세이프티, 생산성, 공간 단위로 뭐를 또 해볼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이터레이트해서 수십 개가 넘는 그 데이터 인텔리전스 대시보드들이 지금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크게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모델을 동기화하는 방식 자체에서 저희가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파트 단위 동기화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레빗은 파일 기반 CAD이기 때문에 서버 기반 CAD들과는 다르게 레빗은 거의 다 위클리로 페더레이트 되고 NWD로 만들어져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레빗에 파트가 하나가 바뀌어도 리비전 1 레빗과 리비전 2 레빗은 용량이 비슷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일 단위로 버전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GitHub이라는 개념을, Git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바라보면 너무 무식한 방법입니다. 무한하게 복제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평택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레빗이 예를 들어서 파일이 200개다. 그럼 200개 레빗 폴더를 저희가 1차 인덱싱을 해서 페더레이트된 DB를 만듭니다. 만들 때 CAD 커널을 가지고 이 레빗을 최대한 저희가 재구성을 해서 인터로퍼러빌리티는 끝이 없는 개발입니다. 그래서 인터로퍼러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커널 가지고 다 모델을 재구성을 해서 저희가 노멀라이즈된 그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날 레빗을 전체 폴더를 인덱싱을 했을 때 변경된 파트들만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평택에서는 지금 데일리, 사용자가 정한다면 하프 데이로 정오와 저녁마다 전체 레빗의 실제 페더레이트된 서버 버전의 페더레이트드 모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델타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가 거의 리얼타임이겠죠. 그렇게 CD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까 그 모던 데이터 스토리를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 스토리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스트럭처하는지가 뒤에서의 모든 가능성을 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일 단위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되어 있으면 유즈 케이스가 레이턴시가 매우 느리겠죠. 파일 단위로 모든 일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 스토리지에서 파트 단위로 변경되는 페더레이트된 D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빨아가는 모든 데이터 유즈의 앱과 모듈들은 리얼타임 페더레이트된 DB에서 정보를 조회가기 때문에 실시간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페더레이트드 모델에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시보드들이 만들어지면 지금 평택에서 물량 내역과 그 정상까지를 전체를 다 연결을 한 사례가 있는데, 제가 자신 있게 제가 알고 있는 한 세계 최초고 가장 앞서 있는 사례라고 전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페더레이트드 레빗 모델 파트 단위 변경 관리라는 거에 산업은 근접도 못했습니다. 빔 핸드북 4버전의 IFC 서버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애초에 오토데스크는 서버 기반 레빗이라는 것 자체가
코스트가 안 맞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트 단위로 변경 관리가 되고 있는 페더레이티드 래빗 모델에서 물량 내역이 연결돼서 래빗 모델이 변경될 때마다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이 구축된 지난 1년여간의 평택에서는 시간당 타임축을 생각해 보시면 이 타임축에 따라서 래빗별로, 파일별로, 공정별로, 업체별로, 공간별로 어떤 파트들이 변경되고 어떤 것들이 어떻게 많이 모델링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한 추이와 이 추이에 따른 코스트가 리얼타임으로 움직이는 대시보드가 지금 살아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은 세상에 내놓지 않은 가장 아끼고 있는 발표 테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했을 때 굉장히 큰 반향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 추가적으로는 이 물량 내역이 처음에는 형상정보 중심으로 엮어서 기존의 내용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을 성공을 했고, 공무들이 애플 투 애플로 다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서 현재 공무들이 래빗에서 스케줄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 이게 증명이 된 이후에 이제는 공간 단위로 물량 내역을 연결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형상 단위로만 기존 내역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 단위로 공간 객체들을 당연히 엔지니어에서 표준화한 공간 객체에 대한 스키마를 가지고 있고, 그건 엔지니어링의 트레이드 시크릿이겠죠. 그들만의 노하우고, 그 공간 단위로 의미 있게 물량 내역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간 단위로 P6를 연결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 객체가 아닌 공간 객체 단위로 코스트와 스케줄이 연결되는 최초의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그 작업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글로벌 엔지니어 센터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스랩의 엔지니어가 평택에 설치되어 있는 공간 객체를 스냅을 해서 모델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공간 객체가 이제 모델링이 되면 이렇게 형상 객체랑 공간 객체가 공존하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 객체들은 보시면 재밌는 게, 얘는 공간 객체이긴 한데 바닥에 이렇게 싹 엎드려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안에 공간 객체는 다중으로 중첩될 수 있고 각자의 스키마로 다중트리로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위에 저건 상부배관의 공간이 없는 모습, 저거는 같은 지하철이지만 상부배관의 공간과 아래 공간 객체를 따로 만든 모습이고, 이랬을 때 위에만 걸러서 혹은 아래만 저 공간 단위로 필터를 해서 데이터를 보거나 연산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파워포인트가 뻗으면 이 기승전결이 완벽한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보실 내용은 다음 기회에, 그러면 다음은 그 공간 객체가 나오고 그 공간 객체 단위로 테이블이 생성되는 모습과 공간 객체 기반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형상 객체에 대한 속성들을 테이블 가지고 사용자가 정한 쿼리대로 스케줄을 뽑는 것과 동일한데, 그 스케줄을 뽑는 기준을 우리가 정한 공간 단위로 뽑았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그렇게 뽑힌 그 속성 테이블을 주변에 있는 물량 내역과 관련된 테이블들을 업로드를 해서 연결을 합니다. 1대1로. 연결되면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테이블이 있겠죠. 그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 테이블은 기존 형상에는 없었던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간 주소뿐만 아니라 공정에 대한 거나 뭐 스펙이나 물량 내역에는 있지만 형상에 대한 속성에는 없는, 그러면 그 마지막에 만들어진 그 완료된 테이블의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트리를 구성을 하면 코스트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로 트리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고, 그러면 내역을 관리하는 공종 단위, 내역 체계대로 모델을 쿼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거기에 대한 게 마지막 공유를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네, 다음에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테이블이 그 모델에서 그 공간객체 단위로 형성된 그 모습이고요. 아, 예. 이것으로 마치고 사실 저게 끝입니다. 저거 보여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려고 했던 멘트가 하나 있는데 파워포인트가 떴네요. 이 멘트를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데이터의 큰 패러다임을 레코드에서 릴레이션십으로 가는 것에 시장이 있다라는 것과 그것을 아키텍처를 ULT와 그래프의 철학을 넣어서 플랫폼을 개발했던 내용과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저 레이턴시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개발에 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레이턴시가 결국엔 저희가 원하는 경쟁력이라서 앞에 있었던 아이디어들은 사실은 폼스페이스 오더에 대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빼고 해외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이디어가 저희의 경쟁력이 아니고 결국엔 성능에서 저희는 경쟁을 하고 성능으로 세계 1위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다 연결됐을 때 성능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렌더링만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가 쿼리되는 디지털 스레드에 구글과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비슷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가 조회되는가, 이건 인덱싱에 그리고 DB에 대한 기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 기술력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그 레이턴시가 중요한 이유는 프릭션이, 마찰이 저희가 Q&A 할 때 뭔가 정보를 우리가 쿼리를 했을 때 쿼리에서 반환되는 그 레인지에 대한 정의에 대한 그 프릭션이 적으면 적을수록 데이터의 가치를 디스커버링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질문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걸 디스커버 할 수 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저는 레이턴시에 굉장히 저희는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사고의 속도를 쫓아가는 레이턴시가 나와야만 기존의 이 공간 산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조회하고 의사결정이 되고, 저는 어그멘티드 인텔리전스라는 그 인간과 그 기술의 융합적인 인텔리전스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그렇게 지식 근로자들이 적은 시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레이턴시에 집착을 해서 지금 그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저는 그 챗 GPT를 써보면서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좀 위안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정말 막 100년 동안 정답으로 있었던 거를 가지고 개발했으면 제가 불안하지 않을 텐데, 세상을 상대로 회사를 데리고 사업을 하는데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걷는다라는 건 참 쫄깃쫄깃한 일입니다. 그래서 챗 GPT를 써보면서 그래, 내가 생각한 게 틀리지 않았구나. 레이턴시가 중요하고 정보에 대한 그 프릭션은 너무나 중요하다. 저희가 글로벌로 잘 진출해서 국내 최초의 그 유니콘 콘테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저희 회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